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 회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모두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하게 자라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아온 아이.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남긴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을요. 내 재산 5조는 모두 정민에게 상속한다.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정민이가 누구입니까? 회장님께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요. 저 아이는 30년 전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내 핏줄이요. 돈도 권력도 아닌 죽기 전에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인연. 부모의 후회, 피로 이어진 책임,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짜 후계의 의미.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VIP 병동 특실. 김태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5세.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창업주. 그의 생명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침대 주변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진우, 둘째 아들 김진호,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총 12명의 가족이 병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5조 원대 재산, 그룹 계열사 12개, 부동산만 해도 수천억 원.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실 시간입니다. 60대 중반의 변호사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김태준 회장의 법률 고문으로 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이미 법무팀에서 초안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뜻대로 회사를 잘 이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간절함이 아니라 조급함이었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아니야.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를 먼저 찾아야 해.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아이 말씀이십니까? 김진우가 되물었지만 김태준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준 회장은 비서실장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박철수는 40년간 회장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철수야. 예, 회장님. 정민이를 찾아야 해. 내가 죽기 전에.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 이야기는 30년이 지났어. 이제 알아야 할 때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 꼭 찾아줘. 정민이가 누굽니까? 제가 40년을 모셨는데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김태준 회장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995년 전라도 순천 박선영. 그 여자가 낳은 내 아들이야. 박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간 회장을 모셨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아무도 모르는 내 세 번째 아들이지. 찾아줘.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85세 노인의 마지막 간청. 아니, 참회였습니다. 1995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당시 55세였던 김태준은 한창 사업 확장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은 이미 중견기업 수준으로 성장했고 그는 지방 공장 설립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작은 지방 도시, 저녁 8시가 넘어 도착한 그는 허기를 느꼈습니다. 운전기사가 추천한 곳은 시장 골목 안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선영인의 밥상, 낡은 간판이 달린 허름한 식당.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랑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아, 뭐가 맛있어요? 저희 집은 김치찌개가 유명해요. 고등어구이도 맛있고요. 그럼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김태주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는데 모두 동네 주민들로 보였습니다. 10분 후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한 숟가락을 뜬 순간 김태주는 멈췄습니다. 이 맛, 우리 어머니 손맛이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어머니가 가끔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으세요?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아, 네. 정말 맛있어요. 제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어머님께서 잘 끓이셨나 봐요.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어요. 이렇게 비슷한 맛은 처음이네요. 박선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여기 반찬 더 드세요. 서비스예요. 그녀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산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저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좋아서. 김태주는 그날 저녁 그 식당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치열한 경쟁, 이사회에서의 권력 싸움, 집에서의 냉랭한 부부관계, 그 모든 것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김태주는 순천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일부러 순천에 일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또 오셨어요? 이번 주만 벌써 3번째네요. 박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밥이 맛있어서요. 고맙죠. 근데 손님, 직업이 뭐예요? 매번 정장 입고 오시니까 회사원이신가 봐요. 비슷해요. 사업 좀 해요. 김태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면 그녀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태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영 씨, 내일 시간 있으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제대로 된 식당에서요.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 중년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상냥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비싼 곳은 부담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편한 곳으로 갈게요.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트는 은밀했습니다. 순천의 작은 카페, 시외가게, 조용한 레스토랑. 김태주는 서울에 아내와 2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박선영도 외로웠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부모님의 식당을 도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사적인 중년 남자가 그녀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석 달 후 2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순천 외곽의 한 모텔. 김태주는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 거짓말.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박선영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좋아요.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5년 12월 박선영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김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병원에 가봤는데 2달 됐대요. 김태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회사 사람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선영 씨, 일단 만나요. 순천으로 갈게요. 이틀 후 김태준은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두려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영 씨,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이에요?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김태준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기혼자라는 것, 서울에 아내와 2 아들이 있다는 것,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것.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미안해요.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놀이였어요? 아니에요. 선영 씨는 내가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박선영은 울었습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걱정까지. 김태준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박선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박선영을 버리고 가족을 지킬 것인가? 며칠 후 김태준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영 씨, 이 돈을 받아요.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양육비예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나보고 혼자 낳으라는 거예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을 수 없어요. 회사가 있고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내 책임이에요. 박선영은 봉투를 던져버렸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선영 씨, 제발. 가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김태준은 그날 순천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박선영이 아이를 지킬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아이가 30년 후 자신의 마지막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걸. 1996년 8월 15일 광복절. 전라남도 순천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박선영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출산의 기쁨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정민이요. 박정민. 발을 정자에 백성민자. 바르고 곱게 민중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박선영은 아이가 아버지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출산 후 박선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선영아, 그 남자가 누군지 말해라. 내가 찾아가서 따지겠다. 아버지,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멀리 갔어요. 그래도 양육비라도 받아야지.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박선영은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김태준이 두고 간 5천만 원은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수입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새벽에는 시장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하루 3-4시간만 자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정민이는 그런 엄마의 등에 엎여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4살 때 정민이가 처음 물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잘 모르겠어. 아빠는 바쁘신 분이야. 나 싫어하는 거야? 박선영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정민이를 사랑해. 다만 지금은 만날 수 없을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빠는 재벌이야. 하지만 우리를 버렸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의 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박정민, 너희 아빠 없다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가 혼자 낳았대. 바람둥이 아빠 둔 거 아니야? 정민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싸우지 마. 내가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날부터 정민이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머리는 좋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학원은 갈 수 없었지만 독학으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정민이는 전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박선영은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고마워, 우리 정민이.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선영의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짐만 되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식당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김태준이 두고 간 그 돈을 쓰기로. 은행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는 현재 3억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예, 5천만 원 넣었는데요. 매달 500만 원씩 자동 입금되고 있습니다. 1996년 8월부터 지금까지요. 박선영은 깨달았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묘한 감사함이 뒤섞였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하지만 박선영은 이 사실을 정민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헛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민이는 중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광주의 명문고에 진학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정민아, 대학은 어디로 갈 거니? 서울대요. 경영학과요. 오, 큰 꿈을 가졌네. 이유가 뭐니? 나중에 사업하고 싶어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 선생님이 도와줄게. 2015년 정민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박선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생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내가 빨리 졸업해서 돈 벌게. 그동안 고생하지 마. 하지만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지만 생활비가 문제였습니다.
정민이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낮에는 수업, 밤에는 과외,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친구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나 체력 좋아.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버텼습니다. 엄마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정민이는 창업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나 나중에 사업할 거야. 미리 배워두고 싶어. 오, 야심 있네. 뭐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성공할 거야. 정민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19년 정민이는 군대에 갔습니다. 육군 2등병 박정민. 훈련소에서도 모범 병사로 뽑혔고 자대에 가서는 전역할 때까지 포상휴가를 5번이나 받았습니다. 2021년 제대 후 정민이는 복학했습니다.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정민아, 너 어디 지원할 거야? 대기업 몇 군데 넣어볼까 해. 너면 어디든 붙을 것 같은데? 계속. 오후 636. 민희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류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면접도 잘 봤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격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 스펙이면 당연히 붙었어야 하는데. 친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정민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점 4.3, 토익 990점, 각종 수상 경력?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사팀에서 신원조회를 할 때 부불명이라는 항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신원이 불확실한 지원자를 꺼렸습니다. 결국 정민이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어디? 중소 IT 기업이야. 연봉은 좀 적지만 배울 게 많대. 고생했다, 우리 아들. 이제 좀 쉬어도 돼. 하지만 정민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 밤에는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MBA를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할 거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8세가 된 정민이. 회사에서는 대리로 승진했고 대학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정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글쎄, 원래 열심히 사는 게 습관이 돼서. 가족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엄마 한 분뿐이야. 그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면 그걸로 좋게. 정민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혼자 키운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것, 그에겐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력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보답할 아이. 그렇게 정민이는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재벌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아버지가 85세의 회장이라는 것도 모른 채,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면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비서실장 박철수는 회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순천에서 태어난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민이라, 박선영의 아들. 그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40년간 재벌가의 비밀을 처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이거는 극비입니다. 절대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돈은 얼마든지 쓰세요.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탐정은 순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선영인의 밥상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전에 폐업했다고 했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아, 선영이? 알지. 식당 하던 아가씨. 혼자 아들 키웠어. 지금 어디 사세요? 글쎄, 이사 간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광주 쪽으로 갔다던가. 탐정은 주민등록을 추적했습니다. 박선영, 1965년생.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거주. 직업은 식당 운영. 찾았다. 박철수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선영은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혼자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박정민, 1996년생. 29세. 서울 거주. 중소 IT 기업 다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부불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철수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정민, 29세.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어떤 아이인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아들이 잘 컸구나. 회장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래. 당장 데려와. 내가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 박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재벌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신중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민이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민 대리님 계십니까? 네, 잠시만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한그룹 비서실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정민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비서실 박철수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 그룹에서 IT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인데 박 대리님께서 관련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지인 소개를 받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요. 정민이는 당황했습니다. 대한그룹, 한국 10대 재벌 중 하나. 왜 자신에게 연락을 했을까? 언제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저녁 어떠세요? 강남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민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한그룹이라니. 뭐지?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취업에 계속 실패했던 그에게 이건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정민이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곳. 박정민 대리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안에는 60대 중반의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 정민이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 괜찮으신가요? 네, 맛있습니다. 대화는 가벼운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대학 시절, 취미 등. 박철수는 정민이를 관찰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진지한 청년. 회장의 피를 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박 대리님,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 한 분 계십니다. 광주에 사세요. 아버지는? 정민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박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이 청년. 그리고 그 아버지는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리님, 사실은 박철수는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하는 게 맞을까?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그룹에서 박 대리님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입니까? 정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민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그룹. 혹시 내 인생이 바뀌는 건가? 그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대기업 취업. 그것은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박철수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만났습니다. 어떤 아이더가? 훌륭합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회장님을 닮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잘 컸구나.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야지. 직접 만나야 해. 하지만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충격이 클 겁니다. 알아. 하지만 시간이 없어. 내가 며칠 남지 않았어. 박철수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진실을 전할 것인가. 그러던 중 회장의 큰아들 김진우가 찾아왔습니다. 철수 형,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무슨 아이를 찾는다는데 그게 뭐야?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말해봐. 정말 모릅니다. 김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철수를 미행해. 최근에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내. 탐정은 일주일간 박철수를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철수가 박정민이라는 29세 남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박정민? 그게 누군데? 출생신고서를 확인했는데 부불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박선영, 60세. 광주에 삽니다. 김진우는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생아구나. 그는 동생 김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호야, 큰일 났어. 아버지한테 사생아가 있는 것 같아. 뭐? 사생아? 그래. 29살짜리 남자애야. 이름은 박정민. 확실해? 거의 확실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고 있어. 그럼 유산은?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5조 원의 재산. 만약 사생아가 나타나면 상속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막아야 해. 김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그 아이를 만나봐야 해. 돈을 주고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었다는 것을.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박철수는 정민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 대리님, 시간 되시면 한 분을 만나셨으면 합니다. 누구십니까? 저희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을요? 정민이는 놀랐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네. 회장님께서 박 대리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저를? 가시면 아실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민이는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회장이 나를 만나려는 거지?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85세 김태준 회장. 들어오게. 약한 목소리였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이, 내 아들. 예, 무슨, 자네가 내 아들이야. 정민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30년 전 순천에서 자네 어머니 박선영을 만났네. 그리고 자네가 태어났지. 정민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아니네. 나는 자네 아버지야.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십니까? 3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혼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는 겁쟁이였어.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버렸지.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민이는 일어섰습니다. 기다리게. 제발 들어만 줘. 김태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정민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재벌 회장이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 그가 재벌이었다니. 박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박 대리님, 괜찮으십니까? 정말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겁니다. 왜 이제야? 회장님께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자네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평생? 정민이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버림받았다는 상처, 가난 속에서 살아온 고통. 엄마,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두려우셨던 겁니다. 자네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정민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회장을 만나기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김태준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궁금한 게 많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정민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선영과의 만남, 사랑, 그리고 이별. 매달 500만 원을 보낸 이유. 30년간 지켜봐온 정민이의 인생. 자네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네. 지켜보셨다고요? 그래. 멀리서지만 계속 지켜봤어. 자네가 자랑스러웠네. 정민이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십니까? 아직 몰라.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 선영을 만나고 싶네. 마지막으로 정민이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서울로 올라올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와서 말해줄게. 중요한 일이야. 다음 날 박선영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 앞에서 정민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아버지를 찾았어.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여기 계셔. 많이 아프셔. 김태준이? 엄마 아셨어? 응.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정민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아버지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셔. 박선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선영이 들어서는 순간 김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영, 태준 씨, 30년이 지났습니다. 박선영은 60세가 되었고 김태준은 85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래됐네요. 박선영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 정민이가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선영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김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30년이에요. 30년. 정민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궁금해했는지 아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김태준 회장은 기침을 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박철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해. 김태준 회장은 박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 씨, 나는 매달 돈을 보냈어요. 3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알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쓰셨어요? 처음엔 안 썼어요. 당신 돈 받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어쩔 수 없이 썼어요. 다행이에요.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정민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응. 내가 태어난 1996년 8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500만 원씩? 그게 얼만데요? 정민이는 계산했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9년. 17억 원이 넘네요. 맞아. 이자까지 합치면 더 될 거야. 박선영이 말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정민이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나는 내가 잘하는 걸 멀리서 지켜봤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서울대 합격.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요? 사람을 보냈지. 내 사진을 보내달라고. 성적표도 보내달라고.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를 감시하신 거예요? 감시가 아니야. 지켜본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왜 직접 만나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었으니까. 나는 너를 버린 아버지야. 만날 자격이 없었어. 김태준 회장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했어. 매일 후회했어. 내가 잘하는 걸 옆에서 보지 못한 것. 내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것. 정민이도 울었습니다. 나도요. 나도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요. 미안하다, 정민아. 정말 미안하다. 박선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준 씨, 이제 됐어요.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를 생각해요. 앞으로라니. 나는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났잖아요. 그걸로 좋게요. 김태준 회장은 박철수에게 눈짓했습니다. 철수야, 그거 가져와. 박철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민이 명의의 계좌야. 30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어. 정민이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은행 통장과 각종 증서들. 이게 20억이야. 내가 쓰려고 모은 돈이지. 20억요? 500. 계속. 1월 11일. 10,000원씩 29년이면 17억 4천. 거기에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20억 정도 돼. 정민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제게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돈이야.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할 돈이고. 하지만 받아.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써. 사업을 하든 집을 사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정민이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김진우였습니다. 옆에는 동생 김진호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김진우는 정민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또 누구야? 나는. 정민이는 내 아들이야. 김태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뭐? 아들? 그래. 30년 전에 태어난 내 세 번째 아들이지. 김진우와 김진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생아라는 말입니까? 사생아라니. 내 아들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사기꾼이 아니야. DNA 검사도 했어. 내 친아들이 맞아. 김진우는 분노했습니다. 그럼 유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사생아가 나타나서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겁니까? 재산? 그게 중요한가? 내 아들이 나타났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닥쳐. 김태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에만 관심 있구나.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유산 걱정이나 하고.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김진우와 김진호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우리 가족은 이래.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지. 김태준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아, 너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네. 가족이야. 진짜 가족. 내 엄마처럼 말이야. 박선영을 바라보는 김태준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선영 씨, 고마워요. 정민이를 잘 키워줘서 당연한 일했어요. 아니에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민이가 잘 컸으니까.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내가 며칠 안 남았어. 하지만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 자랑이야. 아무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내가 정말 대단해. 아버지, 그리고 미안해. 내 옆에 없어서 아빠 역할을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김태준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좀 자야겠어. 정민이와 박선영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태어나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인생의 전부야. 하지만 엄마가 고생한 게 그건 내 선택이었어. 후회 안 해. 박선영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잘 살았어, 정민아.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았잖아. 응.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억. 갑자기 생긴 거금. 그리고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이게 진짜일까? 꿈 아닐까?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정민이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진우는 화가 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진우야,
이거 큰일이야. 형, 어떡하지? 사생아가 정말 있었네.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할 수도 있어. 두 형제는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우의 집, 거실에는 일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들었죠? 아버지한테 사생아가 있대요. 뭐, 사생아? 29살 남자애래요. 이름은 박정민.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 사생아도 상속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거잖아.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우의 아내 한미선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쫓아내야 해요. 어떻게? 돈을 주고 포기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협박을 하든지.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우는 고민했습니다. 일단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어. 어떤 애인지 알아야지. 다음 날 김진우는 정민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정민 씨, 저는 김진우입니다. 회장님의 큰아들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야기 나눌 게 있어서요. 커피 한잔 하시죠. 정민이는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 김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날카로운 눈빛. 왔군요. 앉으세요. 정민이는 앉았습니다. 커피 주문하시겠어요? 네, 아메리카노 주세요. 커피가 나온 후 김진우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씨, 솔직하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건 알겠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정민이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유산이요?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왜 나타난 거죠? 회장님께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포기할 수 있죠? 무엇을요? 상속권이요. 김진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상속권 포기각서예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서명해야 하죠? 대신 보상을 드리겠어요. 100억 드릴게요. 정민이는 놀랐습니다. 100억이요? 네. 100억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아요. 저는 200억도 가능해요. 그 이상은 어려워도. 김진우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도 나빠지고.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정민이는 화가 났습니다. 전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면 되나요? 300억?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민이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유산 따위 관심 없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민이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김진우는 짜증이 났습니다. 저 자식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우는 언론사 기자를 불렀습니다. 특종 하나 줄게요. 무슨 특종인데요? 대한그룹 회장의 사생아가 나타났어요. 뭐? 사생아? 네. 29살 남자예요. 유전자 검사도 끝났대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 대박 특종인데요. 확실한 정보예요? 100% 확실해요.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기사 써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단 출처는 밝히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대한그룹 김태준 회장, 30년 전 사생아 발각.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29살 사생아 등장.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민이의 전화기가 불이 났습니다. 박 대리님,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네, 봤어요. 대박이네요. 재벌 아들이었어요? 정민이는 괴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생아 주제에 유산놀이네. 돈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정민이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선영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의 식당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선영 씨, 김태준 회장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선영은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정민이는 분노했습니다. 김진우가 언론에 흘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내 잘못이야. 널 보호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형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진우가 그랬구나. 김태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됐어. 돈만 아는 인간들로.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정민아, 나는 내가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돈에 미치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렴. 네, 그럴게요. 김태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철수야. 네, 회장님. 유언장을 쓸 거야. 지금 당장. 네, 지금요? 그래. 더 늦기 전에 정리해야 해. 박철수는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오후 유언장 작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재산 5조 중 3조는 정민에게 상속한다. 뭐, 3조요? 박철수도 놀랐습니다. 나머지 2조는 진우와 진우에게 1조씩, 그리고 대한그룹 회장 자리는 정민이가 맡는다. 회장님, 그건 너무... 왜? 정민이가 자격 없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정민이는 내가 키운 아들들보다 훨씬 나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그게 진짜 능력이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태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정민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짐이에요. 짐이 아니야. 기회야. 내가 진짜 후계자가 되는 기회지. 하지만 형님들이 상관없어. 내 결정이야.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아, 약속해. 이 회사를 직원들과 사회를 위해 쓰겠다고. 네, 약속합니다. 고마워.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겠어. 그날 밤 유언장 소식이 김진우에게 전해졌습니다. 뭐, 3조를 사생아한테? 김진우는 폭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형, 어떡하지? 유언장을 무효화시켜야 해.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게 가능해? 해봐야지. 3조를 그냥 줄 수는 없어. 재벌가의 상속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김태준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긴급 처치를 했습니다. 정민이는 병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게 해주세요. 박선영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 씨, 버텨요. 조금만 더. 1시간 후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민이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김태준 회장은 정민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들어봐. 중요한 이야기야. 네, 말씀하세요. 나는 30년간 너를 보험으로 생각했어. 보험이요? 그래. 내 다른 아들들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 정민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진우와 진우를 보면 알 거야. 걔들은 돈만 아는 인간들이야. 회사를 망칠 게 뻔해.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가난 속에서 자랐어. 돈의 가치를 알아.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김태준 회장은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후계자로 택한 건 내가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야. 그럼요. 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야. 이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정민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증명이야. 두렵습니다. 두려워해도 돼.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약속해. 네, 약속합니다. 김태준 회장은 박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그거 줘봐. 박철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내가 죽은 후에 열어봐. 편지요? 그래. 거기에 모든 게 설명되어 있어. 내가 왜 너를 후계자로 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민이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열어봐도 돼요? 아니, 내가 죽은 후에. 약속해. 네. 그날 밤 김태준 회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1995년 순천의 그 식당. 박선영의 미소, 김치찌개의 따뜻함.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는 후회했습니다. 박선영을 택하지 못한 것을, 정민이와 함께 살지 못한 것을.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 정민이를 통해서. 김태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민이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로. 다음 날부터 매일 정민이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회사 경영에 대해 알려줄게. 네, 가르쳐 주세요. 먼저 직원들을 대하는 법부터. 직원들은 가족이야. 돈만 주고 부리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지. 네. 그리고 고객. 고객을 속이면 안 돼. 정직하게 장사해야 오래가.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기업은 사회에 빚을 진 존재야.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해야 해. 김태준 회장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모두 전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이는 회사 이사회에 초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내 아들 박정민입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이. 네. 내 세 번째 아들이자 앞으로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요? 그렇습니다. 정민이가 차기 회장이 될 것입니다. 이사들은 놀랐습니다. 김진우와 김진우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김진우가 항의했습니다. 왜 말이 안 돼? 저희가 평생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후계자라니. 너희가 회사를 위해 일했나? 돈을 위해 일했지. 아버지, 닥쳐. 내 결정이야. 받아들여. 이사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민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좋습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편의 이사들은 달랐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건 무리입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이사회는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의 후 김진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 원장을 무효화시킬 방법 찾았어요? 어렵습니다. 회장님께서 정신이 멀쩡하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박정민 씨의 과거를 파헤친다든지. 과거? 네. 뭔가 문제가 있으면 후계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죠. 김진우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정민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뭔가 문제 있는 것 찾아내. 탐정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의 과거는 깨끗했습니다. 범죄 기록 없음. 학교 생활도 모범적. 회사에서도 평판 좋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어. 뭔가 있을 거야. 정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군자 수준입니다. 김진우는 좌절했습니다. 정민이는 계속 병원을 찾았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민아,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아버지, 힘내세요. 고맙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김태준 회장은 박선영도 불렀습니다.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박선영은 울었습니다. 저도요. 미웠지만 사랑했어요. 다음 생엔 제대로 만나요. 네. 김태준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둘 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날 밤 김태준 회장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025년 1월 25일 새벽 3시 14분. 대한그룹 창업주 김태준 회장, 향년 85세로 별세.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사업 파트너들, 직원들,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이는 상복을 입고 조문을 받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오전 809.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30년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아들이 된 것. 그리고 이제 장례 주간까지. 김진우와 김진호도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이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장례 3일째 유 원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한수가 유 원장을 읽었습니다. 고 김태준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총 자산 5조 원 중 3조 원은 박정민에게 상속한다. 뭐? 친척들이 소리쳤습니다. 1조 원은 김진우에게, 1조 원은 김진우에게 상속한다. 말도 안 돼. 그리고 대한그룹 회장직은 박정민이 승계한다. 이건 무효야. 무효. 김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어. 유 원장이 무효야. 회장님께서는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이 멀쩡하셨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저 사생아가 아버지를 속인 거야. 김진우는 정민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자식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한 거라고. 정민이는 참았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형님? 감히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러?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저도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사생아 주제에 김진우가 정민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새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정민이는 피했습니다. 형님, 이러지 마세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닥쳐.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보안 요원들이 김진우를 말렸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벌가는 역시 돈 때문에 싸우네. 저 젊은 사람이 사생하구나. 불쌍하게. 갑자기 나타나서 욕만 먹네. 정민이는 괴로웠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장례식이 끝난 후 정민이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정민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니야. 나는 사생아일 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넌 당당한 회장님의 아들이야. 하지만 다들 날 싫어해. 그래도 회장님이 널 택하셨어. 이유가 있을 거야. 정민이는 아버지가 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열어봐.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열어봐도 되겠지.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민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 30년간 내 옆에 없어서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멀리서지만 항상 지켜봤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담 뒤에 숨어서 봤다. 교복이 너무 잘 어울렸다. 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내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려 한다. 이 회사를 맡아줘. 내가 진짜 후계자다. 왜 너냐고? 이유는 간단하다. 너는 가난을 알아. 돈의 가치를 알아.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진우와 진호는 그렇지 못해. 그들은 돈만 아는 인간들이 됐어. 너는 달라. 너는 나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그게 가장 큰 자산이야. 회사를 맡기가 두렵겠지. 하지만 너라면 할 수 있어.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줘. 고객에게 정직해줘.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줘. 그게 진짜 기업가의 길이야. 마지막으로 너의 어머니 박선영에게 잘해줘. 그분은 내가 평생 사랑한 유일한 여자야. 내가 못해준 걸 내가 해줘. 효도해줘. 정민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정민이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낼게요. 꼭 해낼게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정민이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립니다. 이사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먼저 직원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급여 인상과 복지 개선. 재정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충성도가 올라가면 생산성도 오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투명 경영입니다. 모든 재무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투명성이 신뢰를 낳습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믿게 될 겁니다. 셋째, 사회 공헌입니다. 매년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10%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 아버지의 유지였습니다. 기업은 사회에 빚을 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들은 감동했습니다. 좋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김진우 편의 이사들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경험 없는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민이는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철수 아저씨,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 경영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정민이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인사, 마케팅, 생산, 모든 분야를. 정민이는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정민 씨,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빨리 배워야 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머리가 좋네요.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을 닮으신 것 같아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서서히 정민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식을 끌어내려야 해. 그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은 경험이 없습니다. 회사를 망칠 겁니다. 주주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누가 회장을 해야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경험이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는 51%대 49%. 근소한 차이로 정민이가 승리했습니다. 정민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진우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두고 봐. 하지만 정민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정민이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장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렵지만 해낼게요.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정민이는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2025년 3월 1일 정민이는 대한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언론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정민입니다. 정민이가 연단에 섰습니다. 저는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노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편입니다.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경영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이 취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번 돈은 사회의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취임식 후 정민이는 첫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급여 평균 20% 인상, 육아휴직 확대 및 복지 강화, 협력업체 대금 지급 조건 개선, 사회공헌 재단 설립.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29세 신임 회장, 파격 개혁 단행, 재벌 2세와는 다른 행보. 여론이 호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데? 진짜 다르네. 사생활하고 욕했는데 미안하다. 하지만 김진우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망해. 그는 비밀리에 경쟁사와 접촉했습니다. 대한그룹 내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를 도와주세요.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가 알아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김진우 사장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증거도 있습니다. 정민이는 고민했습니다. 형님이지만 회사를 배신했어.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이사회에서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진우 사장이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임입니다. 해임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 김진우는 해임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이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김진우가 소리쳤습니다. 형님, 회사를 배신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게 망가졌어. 아닙니다. 형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김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야. 왜 너를 택한 거야? 아버지는 현명하셨습니다. 회사를 생각하셨습니다. 김진우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민이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새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어? 형님도 제 가족입니다. 용서합니다. 김진우는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대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형님,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고맙다. 내가 잘못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요. 김진우도 변했습니다. 정민아, 나도 도와줘. 회사를 위해 일하고 싶어? 정말입니까? 응. 형이 잘못한 걸 보고 반성했어. 나는 달라지고 싶어. 정민이는 김진우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동차 사업부를 맡아주세요. 형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실망시키지 않을게. 김진우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 후 자동차 사업부는 흑자를 냈습니다. 회장님, 김진우 사장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민이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죠. 2025년 8월, 대한그룹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정민이는 약속대로 순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1천억 원을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사용하겠습니다.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29세 젊은 회장, 약속 지켜. 재벌 개혁의 모델. 정민이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를 살렸어요. 직원들이 행복해요.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정민이는 절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박선영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아, 엄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엄마도요.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우셨잖아요. 박선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하셨어요. 두 사람은 김태준의 묘 앞에 섰습니다. 태준 씨, 우리 아들 잘 키웠죠? 박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못해준 거 내가 다 해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여기서 잘할게요. 해가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